오늘 미제 사건 파일에서는 올해로 20년이 되는 장기 미제 사건, 노들길 살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전에 여러분께 들려드렸던 미제 사건 파일은 범인이 있었죠. 공개 수배 중이었고요. 네. 그래서 찾아 나서 달라, 좀 도와달라 이런 호소를 드렸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의 경우에는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대체 누가 범인인지 용의자조차 특정되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입니다. 일명 노들길 살인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건인데요. 2006년 7월 서울 당산역에서 당시 23살의 수현 씨가 한강이 보고 싶다면서 같이 있던 친구를 두고 혼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노들길 변에 있는 배수로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던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 사건은요. 특히나 제가 서울경찰청 범죄행동분석팀에 있을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건 현장에도 갔었고 수사팀과 같이 협조를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그런데 이 조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법과학적인 단서들이 좀 명확하지가 않고 수사에서 나타나는 단서들이 자꾸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미스터리한 부분들이 늘어나면서 아직까지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럼 이번 히든아이 방송이 좀 되면 네. 해결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예. 네, 오늘 미제 사건 파일에서 차근차근 피해자 수현 씨의 행적과 또 범인의 정체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들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씨가 실종됐던 날은 수현 씨의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고향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던 날이기도 하거든요.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사건을 먼저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2006년 7월 2일 피해자 사망 하루 전입니다. 대학 졸업 이후에 취업을 위해서 수현 씨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수현 씨는 생일을 맞아서 오랜만에 친구와 함께 홍대 인근에서 술 한잔 하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수현 씨와 친구는 갑자기 한강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한강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새벽 1시 30분쯤에 택시가 당산역 부근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수현 씨가 친구에게 택시비를 주고 혼자 가겠다면서 뛰쳐나갔습니다. 이상한데? 친구는 이상하다 싶어서 급하게 뒤따라갔지만 수현 씨는 어느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수현 씨는 알몸으로 발견됐습니다.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네. 네, 그 골목을 좀 돌아다니면서 혹시 막 전화를 좀 친구한테 걸었다면 그 벨소리가 울리지 않았을까요? 그러게요. 네, 그런데 당시 수현 씨는요, 취업 준비에 전념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혹시라도 휴대전화가 이 취업 준비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아예 정지를 시켜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통화가 전혀 안 되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는 계속해서 여기저기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골목, 이 골목, 저 골목 다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그중에 한 상가 건물의 계단에 앉아서 쉬고 있는 수현 씨를 발견을 했던 겁니다. 소연이요? 근데 발견을 해서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야, 큰일 나. 너무 늦었어. 빨리 집에 가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수현 씨가 계속 나 혼자 좀 있고 싶어. 나 그냥 두고 가. 계속 이렇게 종용을 하더랍니다. 이렇게 종용을 하더랍니다. 도저히 수현 씨를 데리고 갈 수 없었던 친구가 수현 씨랑 함께 살고 있었던 동생이 있었거든요.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워낙에 새벽이었고 늦은 시간이어서 전화를 받지 않더래요. 계속 전화 걸고 있는데 그 사이에 수연 씨가 또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마지막 봤던 수연 씨가 달려간 방향이 바로 토끼굴 방향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뭐 만취를 했기 때문에 뭐 어떤 혼자서 그냥 바람을 좀 쐬고 싶었나? 왜 그랬을까요? 뭐가 사연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토끼굴이면 그런 작은 굴 말하는 건가요? 뭐 굴다리에 있는 그런 굴들? 네, 그렇습니다. 지역마다 토끼굴이라고 불리는 굴다리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수연 씨가 향했던 그 토끼굴은 당산에서 한강 공원으로 빠지는 굴다리였습니다. 사진으로 한번 보시죠. 네. 저런데. 많이 있어요, 맞아요. 한강 가는 길에 그래서 있죠. 한강 쪽으로 연결된 저런 굴다리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위험해. 이곳의 정식 명칭은 노들길 나들목이지만 당산 주민들은 굴다리가 좁고 컴컴하다고 해서 토끼굴이라고 불렀습니다. 저희 무섭죠, 밤에 가면. 무서워요, 맞아. 자, 그렇게 친구의 눈앞에서 깜짝같이 사라진 이 수연 씨는요, 실종 하루 뒤인 7월 4일 새벽 2시경 실종된 장소에서 멀지 않은 노들길 배수로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알몸의 변사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신의 모습이 조금 기괴했습니다. 당시 현장을 함께 한번 보시죠. 그런데 이 사건의 특징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금 의문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사건이 단일 한 건의 사건만이 아닐 가능성입니다. 소위 연쇄살인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면에서 그런데요. 시신을 유기한 모습만 보자면 사실 그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했던 여중생 그 당시에 피해 여성의 그 시신 역시 양손을 그 얼굴 쪽으로 모으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다리는 배 쪽으로 웅크린 자세, 거의 이제 유사한 자세였던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인의 어떤 책, 정액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성적인 목적의 범행인데 성폭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런 이제 유사점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신정동 일대에서 발생했던 사건 중에 두 건은 이제 해결이 됐는데 그런데 해결되지 않은 한 사건이 또 있어요. 엽기토끼 사건이라고 아실 겁니다. 이 사건 역시 그 유사성이 보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동일범이 아닐까라는 거. 그 이외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 언급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이제 몇 건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과 혹시라도 동일범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혹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시신 발견 당시에 수연 씨의 물건이 다 없었다고 했잖아요. 옷도 없고. 그때 실종 당시에 가지고 있던 소지품을 찾으면 단서를 알아낼 수 있을 텐데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닙니다. 경찰은 수연 씨가 실종된 장소와 시신 발견 장소 인근을 수색을 했습니다. 얼마 뒤에 친구가 수연 씨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장소에서 약 130m 떨어진 곳에서 수연 씨의 유류품을 발견을 합니다. 네, 자 당산역 인근 주택가 사이에 세워져 있던 비성 옆에서 수연 씨의 유류품이 발견이 됐는데요. 수연 씨가 실종된 날 입고 있었던 셔츠와 속옷 그리고 가방과 신발까지 모두 이 비성 옆에 있었습니다. 야, 근데 이게 너무 잘 보이는 곳에 뒀거든요. 왜 저기에 뒀는지 너무 궁금하고 130m면 바로 근처잖아요. 네. 근데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완벽한 범죄를 노렸다면 그걸 뭐 굳이 거기 놓을 이유는 없는데 네. 너무 좀 수상하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네. 하고 이상해요. 그런데 제가 저 현장에 갔을 때 지금 놓여 있는 상태를 사진으로만 봐서는 이렇게 잘 놓아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차로 이동을 하면서 창문을 열고 던진 형태로 나타난 물건들입니다. 창문을 열고 던진 형태로 굳이 왜? 그렇기 때문에 차를 이용한 범죄를 전제로 한다면 이미 피해자가 차 안에서 제압이 되거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 장소를 지나가다가 던져서 유기된 이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연 씨의 유류품 중에 단 2가지 수연 씨가 실종 당시 입고 있었던 빨간색 바지와 휴대폰은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수현 씨의 유류품에서도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범죄를 대상으로 전국의 공조 수사까지 펼쳤지만 수현 씨를 살해한 범인을 특정하기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건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수현 씨의 시신 분석에 박차를 가했고요. 부검 이후에 수현 씨의 사인이 밝혀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연 씨가 사망한 원인은요, 끈으로 목을 졸라서 살해한 경부 압박 질식사였습니다. 목에서는요, 끈 같은 것으로 졸린 사큰, 깊이 압박이 이루어진 그런 흔적이 발견되었고요. 그리고 입에는 재갈을 물린 흔적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또 손목에는 청테이프를 둘러서 결박을 했던 그런 흔적도 남아 있었고요. 게다가 이제 또 하나 조금 뭐랄까 좀 잔인하다 그럴까요? 독특한 측면이 피해자 시신의 얼굴에 울혈이 상당히 강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이 울혈이란 것은 경부 압박이 되면서 그 머리 쪽, 뇌 쪽에서 나오는 정맥을 통해서 내려가야 할 혈액이 내려가지 못한 채 얼굴 부위에서 혈액이 팽창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태가 사망한 이후까지 되어야만 그대로 고입니다. 풀리는 내려오지 않고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 살해의 목적을 의도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뭐 반항을 제압하거나 소리를 못 지르게 하거나 하다가 목을 조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울혈이 남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이렇게 얼굴 울혈이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 호흡을 못하게 하고 완전히 사망한 것을 확인한 이후에도 어느 정도는 조르고 있었다. 결국은 확실한 살해 의사와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너무 끔찍하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요. 시신의 손등에는 담배불이나 차량 내 라이터 불 그런 걸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지? 사실 이 현장에서는요. 이 살해 장소가 과연 집과 같은 독립된 공간이냐 아니면 차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피해자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려면 저런 큰 상처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차량 이용한 범죄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뭔가 시신에 남은 흔적을 보면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약간 짐작이 되는 것 같아요. 저기도 왼쪽 손이라는 얘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조수석에 탔다 그러면 운전자와 가까운 쪽 손이 왼쪽 손이니까 그렇게 고통을 줬을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저런 공격이나 제압이 가능했겠느냐 과연. 그렇다면 뒤에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의견들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수현 씨는 실종 당시에 만취 상태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부검을 해보니까 수현 씨의 몸에서는요. 알코올이 거의 빠져나갔었고요. 위에 남겨진 음식물도 거의 없게 발견이 됐습니다. 아니 왜 그랬지? 만취 상태에서 실종이 됐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상황인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증언을 한 건데 그거는 네. 같이 술을 마셨던 친구가. 네,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수연 씨가 실종했을 당시로부터 시신으로 발견되기까지 좀 시간을 좀 되짚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7월 3일 새벽 1시 50분경에 실종이 됐습니다. 근데 발견된 것은 거의 24시간이 지난 다음 날인 7월 4일 새벽 2시경에 시신 발견이 됐죠. 일반적으로 체내에서 음식을 먹은 것이 완전히 그 대사가 되어서 없어지고 위장에 전혀 남아있지 않게 되려면 최소한 15시간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했을 때에 마지막 식사와 음주를 했던 시간으로부터 최소한 15시간 이상은 살아있었다는 이야기죠. 살아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발견 당시에 바로 경찰이 현장 임장을 하면요. 과학수사요원이 임장을 하면 체온부터 잽니다. 그런데 당시 시신에 체온이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체온 분석을 한 결과 결국 사망 추정 시각은 가장 빠르게 보자면 7월 3일 밤 11시경까지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당산역에서 실종이 됐으면 사실
어쨌든 번화가니까 분명 목격자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목격자는 없었나요? 네, 그래서 경찰은 수현 씨가 택시에서 하차한 당산역 그리고 친구가 마지막으로 목격한 당산역 골목, 수현 씨가 향한 곳으로 추정되는 토끼굴 그리고 시신이 발견된 너들길까지 탐문 수사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수사를 이어가던 중에 사건 당일 수연 씨를 봤다는 목격자들을 찾아냈습니다. 목격자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얘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친구가 마지막으로 본 장소가 새벽 1시 50분쯤입니다. 바로 이 자리고요. 그리고 유류품이 발견된 비석이 있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자, 2006년 7월 3일 새벽. 새벽에 비석 옆에 누가 기대에 앉아 있더라고요. 비석 옆에 누군가 앉아있는 모습을 인근 주민이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고등학생도 새벽 2시에 수연 씨를 본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는 토끼굴 부근인데요. 공부를 하다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밖을 봤거든요. 스포츠카 같은 덮개가 달려 있었고 번쩍이는 불이 달린 보라색 액센트를 세워두고 그 옆에서 남자 2명이랑 베이지색 치마를 입은 여자 1명이 토끼굴 앞에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치마 빨간색이었는데 맞아. 그리고 남자 1명이 다른 남자한테 인천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뭐야? 되게 디테일하다.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싸우는 걸 목격했다고 이 고등학생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의자가 2명이네요. 자,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새벽 4시쯤에 봤다라는 또 증언을 합니다. 당산역 도로를 청소하고 있는데 아니 새벽에 청소를 하는데 어떤 여자가 청바지만 입고 상의는 벗은 상태로 손으로 상체를 가린 채로 도로를 뛰어 건너더라고요. 상의를 벗은 채로 청바지를 입고 뛰어가는 여성을 목격했다고 미화원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견인차 기사의 증언도 있습니다. 7월 4일이고요. 새벽 12시 30분입니다. 너들길에 아반떼가 서 있어서 고장이면 견인을 하려고 다가갔거든요. 차 안에 남자가 1명이 타 있었고 차 밖에도 1명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경찰차야, 경찰차. 아니야, 레카차야. 이런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차에 문제가 있어서 길 한켠에 세운 것 같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갔죠. 네, 남성 2명이 있었다. 견인차 기사의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에 같은 장소에서 수연 씨는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목격자는 5명입니다. 엄청 많아. 자, 이제 수연 씨를 봤다라고 얘기하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정리해보면 친구는 당산역 6번 출구 인근 상가 계단에서 수연 씨를 마지막으로 목격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인근 주민은 비석 옆에서 앉아서 쉬고 있는 여자를 봤다. 그리고 한 고등학생은 토끼굴 근처에서 실랑이 중인 남녀를 봤고 환경미화원은 상의를 다 벗은 채로 도로를 뛰어가는 여자를 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견인차 기사는 시신 유기 장소에서 서성이고 있는 남성 2명을 목격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그래도 비슷한 장소에다가 근처였고 다 그리고 비슷한 시간들이네요. 네. 근데 계속 걸리는 부분이 이게 수연 씨에 대한 목격이라고 하기에는 그 여성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증언들이 그러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나요? 네, 목격 진술이 가장 수사에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허위 진술을 일부러 하는 사람들도 가끔 아주 그렇게 드물지만 있기도 하고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더 추가되는 요소가 이 수연 씨가 실종됐던 시간, 목격자들이 본 시간들이 야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둡습니다. 그리고 장소마다 조명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색깔에 대한 부분은 너무 거기에 집중할 필요는 없고요. 유사한 사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각 목격자들이 진술을 한 시간은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새벽에 목격한 내용을 기억을 되살려내서 수사에 도움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감안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명확한 기억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격담들이 가지고 있는 디테일이나 구체적인 부분보다는 색깔 같은 것보다는 상황에 주목을 해야 한다. 어떤 상황을 목격을 했느냐. 그런데 각자 다 이렇게 보시면요, 이 사건의 특성과 맞아 떨어져요. 그 차량 옆에 있는 2명의 남성이라는 상황이 복수의 목격자에 의해서 진술이 되거든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라 볼 수 있고요. 두 사람의 범인일 가능성이 높게 처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 보니까 이 목격 진술이 또 의미를 갖습니다. 네. 일단 당시 목격자 중에서 고등학생과 견인차 기사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격자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2명의 목격자를 선정을 해서 법체면 수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체면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무의식에 있는 것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분명히 내 머릿속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지만 내가 잘 인출하지 못할 때 그 인출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최면 수사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덧붙여서 설명을 하자면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레카차 기사 같은 경우에는 차를 주로 이용하는 일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차에 대한 기억이나 인식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차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히나 저 레카 기사가 목격을 했다는 그 장소는 차를 주차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큰 대로에 차가 한 대 서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은 이상은 차를 주차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에서 체면 수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시한 그 법체면의 결과에 따라서 용의자의 단서가 일부가 특정이 됐습니다. 그 법체면이 진짜 대단한 기술이네요. 아니,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좀 알아낸 거였으면 좋겠네요. 네, 고등학생과 견인차 기사 중에 고등학생 목격자가 용의자의 얼굴을 어렴풋하게나마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의 법체면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용의자 2명의 몽타주를 일단 만들고 전국에 배포를 했습니다. 이제 다른 두 사람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고등학생이 진술한 내용의 몽타주입니다. 네. 한 10대 정도. 밤에 선글라스를. 또한 경찰은 고등학생이 목격했다던 트렁크에 조명이 달린 보라색의 액센트 차량 조사를 했는데요. 사건이 일어났던 2006년 당시에 폭주족들이 차량에 조명을 다는 등의 튜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토끼굴 인근이 이 폭주족들의 성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데 있잖아요. 몽타주도 나왔고 보라색 차라면 흔하지도 않고 그리고 튜닝까지 했으면 더 흔치 않잖아요. 그럼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고등학생의 진술 중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을 부를 때 인천이라고 불렀다는 점도 중요한 단서가 됐습니다. 보통 폭주족 동호회에서는 활동명을 지역과 닉네임으로 지었고 서로를 부를 때에는 지역명만 부르기도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고등학생이 목격했던 보라색 액센트, 그다음에 견인 기사가 목격했던 아반떼, 두 차량 모두 스포츠카에 비해 저렴한 가격대 때문에 20대 초반의 차량 폭주족들이 주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2명의 용의자가 각기 자신들의 차를 이용해 납치할 때는 보라색 액센트, 시신을 유기할 때는 아반떼를 사용했다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용의자도 둘이고 사용한 차량도 2대. 그러면 물론 힘들긴 하겠지만 이제 차량들이 어느 정도 특정이 되면 이게
그 차를 좀 다 뭐 조사를 하거나 조회를 하면은 그래도 뭐라도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튜닝샵이나.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생 목격자의 법체면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나타난 것은 몽타주와 함께 용의자의 차량으로 추정되는 남성들의 차량을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을 합니다. 네. 자, 번호판에는 인천이라고 적혀 있었고요. 네 자리 숫자 중에 2와 8이 있는 5천여 대가량의 보라색 액센트 소유주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DNA를 채취를 하고요. 수사를 이어갔지만 DNA 대조 결과에서 시신에서 발견한 범인의 DNA와 일치하는 인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견인차 기사가 목격한 차량 번호 뒷자리가 8 또는 9인 아반떼 역시 조사를 했지만 범인으로 특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뭔가 형사님들 수사할 때마다 계속 뭔가 풀릴 듯 안 풀릴 듯 좀 뭔가 벽에 가로막히는 기분이 드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드셨을지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는데. 네. 속이 타죠. 왜냐하면 또 다른 범죄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차단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상당히 어떤 심리적인 압박도 있고 부담을 많이 갖게 되죠. 예. 그러던 어느 날 사건 발생 6년 뒤에 2012년 사건 담당 형사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제보 전화인가? 노들길 살인사건 담당팀이 어딘가요? 그 사건 때문에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제가 그 사건 용의자를 2명 알고 있는데요. 그때 배포했던 몽타주와 생김새는 비슷한데 키가 약 5cm 더 작습니다. 그리고 사건 수사는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무서워.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들을 조사해 보셔야 할 겁니다. 용의자는 어떻게 알고 있나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얘기해주지.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자신이 용의자를 알고 있다면서 걸려온 의문의 전화였습니다. 저 사람 만나고 싶다. 근데 그럼 그 친구한테 뭔가가 있었던 거라는 얘기인가요? 이 제보자의 사실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에 수현 씨와 함께 있었던 친구에 대해서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친구에게는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었고요. 범행 동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의선상에서 이미 배제가 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보 전화가 걸려온 이후에 다시 한번 수현 씨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친구를 포함해서 주변 친구들까지 모두 조사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스럽거나 혐의점이 있는 친구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지? 친구들이 아니라면 제보자는 왜 제보를 한 걸까요? 뭐 장난 전화인가요? 아니면 왜지? 굳이? 뭐 이렇게 또 흐트러뜨리려고 그런 건가요? 6년이면은 뭐 관심도 좀 없었을 텐데. 모든 가능성들이 다 의미가 있겠죠. 경찰에서도 무시할 수는 없고요. 워낙 중요한 사건이니까 당연히 이 제보의 진위 여부 확인을 해야 되겠고 단 하나의 단서라도 혹시나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 걸려온 전화를 역추적을 했죠. 그 위치가 파악이 됐는데요. 서울시 강북구 번동에 있는 한 아파트 내부에 있는 공중전화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중전화 부스 그리고 주변까지 전부 이제 찾아봤는데요. 그 일대는 CCTV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누가 어떤 사람이 전화를 걸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고요. 일대에 대한 탐문 수사를 벌였지만 제보자로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화가 올까 기다렸지만 그 이후에는 전혀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로 전화의 진위 여부나 의도를 한번 추정을 해보면요.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앞서 이제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수사의 혼선을 야기하기 위해서 수현 씨 피해자의 친구 쪽으로 관심을 돌리고자 하는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의도라면 오히려 전화 건 사람이 범인이거나 범인과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있겠죠. 다른 한 가지는 6년이 지나긴 했지만 이 사건이 묻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언론 방송에 보도가 됐고요. 또 몽타주도 공개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을 보다가 자기가 선의로 이야기하자면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아는 건 없는 사람이고요. 악의로 얘기하자면
뭐 형사들이나 수사진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앞서 좀 주목하셔야 될 게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면 허위 제보 엄청나게 많이 걸려옵니다. 그럼 허위 제보와 의미 있는 제보를 가르는 기준은 언론 방송을 통해서 공개되지 않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느냐예요. 그런데 제보 내용 중엔 전혀 이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면 모를 수 있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언급한 건 오로지 몽타주, 공개된 내용, 키가 5cm 작고 크고 이 5cm 작고 크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어떤 의미 없는 디테일에 오히려 집중한 것.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는, 전혀 의도가 선하지 않은 그런 전화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어찌됐건 2012년도에 이런 전화지만 제보 전화가 한 통 걸려온 이후로 더 이상 추가 제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사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해당 수사팀은요, 끝까지 이 수현 씨를 살해하고 유기한 범인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벌어진 지 11년 뒤인 2017년, 사실 저는 이제 2017년에 퇴직을 하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때 어떤 결정을 했었냐면 몇 개의 지방 경찰청에서 지금 미제 사건이 남아 있는데 제가 은퇴를 앞두고 있으니까 전국에 있는 그 후배 프로파일러들이 이 미제 사건들을 어떻게 과연 분석을 할 것이냐를 고민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청으로 전부 소집을 해서 시간이 더 지체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는 미제 사건들을 선정을 해라 라고 해서 서울경찰청에서는요, 행동분석팀에서 이 사건을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합동으로 몇 개의 지방경찰청 프로파일러들이 같이 분석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하고 나서 저는 이제 은퇴를 했죠. 그래서 이 팀에서는 노들길 살인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분석을 하기로 시작을 합니다. 야, 다시 수사팀을 꾸리시고 수사를 시작하게 만드셨잖아요.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이렇게 현장 강력 수사팀과 지방경찰청, 서울경찰청의 미제 사건 수사팀은 이 사건을 포기하지 않은 채 여전히 계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인의 어떤 특성과 어떤 범인 상 정도는 지금 좁혀가고 있지만 정확하게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에게까지는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여러분들의 관심과 제보가 필요합니다. 진짜 그냥 그런 허위 제보나 그런 장난에 의한 그런 거 말고 정말 좀 의미 있는 그런 제보들이 이 히든아이 방송을 통해서 좀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범인이 적어도 이 방송을 보면서라도 자신의 잘못을 좀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 사건은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DNA가 확보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범인은 반드시 잡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근거되지 않은 범인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두 발은 뻗고 자냐? 반드시 우리 형사들이 너를 잡으러 갈 것이다. 기다려. 이런 이제 유형의 장기 미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드물긴 하지만 해결이 됩니다. 실제로도 범인이 오랜 동안 잡히지 않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내뱉은 한마디 때문에 이 장기 미제 사건의 범인님이 드러나고 사건이 해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이춘재. 그 역시 자신의 처제를 성폭행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 선고를 받고 수감 중에 있었잖아요. 동료 수감자에게 슬쩍 자백하는 것처럼 일부 사실을 털어놓았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알려졌고 다시 유전자 검사를 해서 결국 이춘재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임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전남 해남 안매장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 역시 범인이 2007년도에 지인하고 술을 마시다가 실수로 나 살인한 적 있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친구는 그걸 그냥 넘기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했고요. 경찰이 수사를 해봤더니 그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고 그래서 범인으로 검거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 노들길 살인 사건 역시 범인이 만약에 특정되기만 한다면 여전히 공소시효가 없는 살인 사건이라서 언제든지 사건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사건 처벌 가능하니까요. 여러분 꼭 관심 가져주시고요. 무엇인가 의심 가는 것을 듣거나 아신 분이 계시다면 그러면 반드시 이거 뭐 큰 도움 되겠어? 라는 걱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2006년 7월 2일에서 4일 사이에
서울 당산역과 토끼굴 인근 그리고 노들길 인근에서 몽타주에 있는 용의자 혹은 피해자와 비슷한 옷을 입었던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혹시나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상한 점이 있는 주변 지인이 있다면 반드시 주요 미제 사건 장기실종 수사팀 전화번호는요 02-700-3058 02-700-3058번으로 반드시 제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래도 범인이 잡힐 때까지 경찰은 영원히 어디선가 숨어 있을 이 범인 반드시 쫓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제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제보가 간절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모두의 즐거움 MBC EVERYONE.